귀빈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 말 중국에서 가장 발달한 경제 중심지 중 하나인 항저우시에서 목격하는 누구나 충격을 받을 만한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장성 금융센터 본사 앞에서 시민들이 조용히 모여들고 있는데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어떤 사람은 추운 날씨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서서 앞에 굳게 닫힌 문을 멍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시위가 아니라 평생 모은 저축을 모두 잃은 사람들의 마지막 구원 요청입니다. 12월 15일, 살을 애는 듯한 추운 바람 속에서 두꺼운 속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은 노부인이 힘들게 건물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서툴게 쓴 팻말이 들려 있었는데 본인이 말기암 환자이고 치료비 전액을 저장성 금융센터에 예치했으나 인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제대로 살고 치료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경찰이 막아서 질문을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전, 다른 중년 여성 한 분이 군중 속에 서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울면서 크게 외치시는데 아이 학비가 사라졌고 대학 등록금도 잃었고 유치원비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데 뒤에는 진압 경찰들이 무표정하게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12월 10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100명이 넘는 투자자들, 대부분 노인들이 저장성 금융센터 광장 앞에서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며 애원했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앞에는 완전 무장한 진압경찰과 특수부대가 줄지어 서서 시민들과 건물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은 한때 국가의 안전과 보증을 상징한다고 믿었던 곳입니다. 절망적인 기다림 속에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그것도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수일간 헛된 호소 끝에 12월 12일 충돌이 폭발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시민들이 항저우로 몰려와 국제가를 부르고 돈을 돌려달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이 대열을 밀며 군중을 해산하려 하자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구타당하고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중 일부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주목할 점은 현장에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한 경찰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장에 나타난 누구든 기록되고 추적되며 나중에 처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장성 금융센터에서 일어난 일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미리 짜인 과정의 결과입니다. 이 센터는 2013년 저장성 정부의 공식 문서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많은 국유 자본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처음부터 지방 유일의 금융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홍보되었고 지방 금융기관의 감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초기 주주 구조를 보면 약 70%가 국유 자본이고 나머지가 민간 자본이었습니다. 시민들, 특히 노인들에게 이는 거의 정부 보증과 같았습니다. 여기서의 금융상품은 연수익률이 4~5% 정도로 고위험 투자 모델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바로 이 적당한 수익률이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채널로 믿게 만들었고 정부 채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저축, 철거보상금, 심지어 노후 자금을 모두 여기에 넣었는데 국가가 백지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형성되기 시작하자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민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저장성 금융관리기관이 이 센터의 금융자산 거래 운영 허가를 조용히 철회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없고 투자자들에게 직접 통보도 없었습니다. 거래 앱은 계속 운영되었고 기존 계약도 사고 팔렸으며 시민들은 자신들이 이미 법적 자격을 잃은 플랫폼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3개월 후인 2025년 1월 회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금융자산이라는 이름이 제거되고 자산운용이라는 더 중립적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정 대표도 아주 교묘하게 바뀌었는데 중국어 이름에서 한 획만 다르게 해서 대부분 투자자들의 주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 구조 변화입니다. 국유 자본 비율이 급격히 줄어 약 20%만 남았습니다. 실제 통제권은 자본금이 낮고 눈에 띄는 사업 활동이 없는 민간 회사로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쇠 회사입니다. 이 쇠를 통해 저장성 금융센터의 통제권이 샹이안 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그룹은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큰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부동산 및 관광 기업입니다. 전통 신용 채널이 조여들자 한때 지방금 명의를 가진 이 금융센터가 민간 기업의 자금 흡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고위험 부채를 포장해 낮은 금리로 시민들에게 팔았고 실제 자본 비용은 발행 기업이 2배 이상 부담했습니다. 차액 이익은 중간 측에서 나누어 가졌고 모든 위험은 투자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자금 흐름이 끊어지자 관련 측 모두가 빠르게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금융센터는 중개기관일 뿐 보증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통제 그룹 관련 상장 회사들은 무관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유자본은 이미 철수한 상태라 수천 명의 시민들이 빈손으로 남았고 누구에게 정의를 요구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항저우의 이야기는 한 무리 투자자의 비극일 뿐 아니라 현재 중국 경제의 더 큰 문제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내외부의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국내 시민들은 불안정한 소득과 신뢰 하락으로 소비를 점점 꺼리는데 경제는 수출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 달러를 넘었는데 이는 세계 경제사에서 전례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이 베이징에서 직접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너무 커서 수출만으로 성장 동력을 삼기에는 위험하다고요. IMF 총재는 심지어 중국 젊은이들이 부모와 조부모를 설득해 소비를 애국 행위로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면 아이러니하지만 그 뒤에는 현재 성장 모델이 중국뿐 아니라 세계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진짜 우려가 있습니다. 역사는 비슷한 전례를 목격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도 세계의 공장으로서 큰 무역 흑자를 내고 생산을 강하게 확대하며 거대한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가 한계에 도달하고 생산이 계속 팽창하며 금융 레버리지가 남용되자 통화 긴축 한 번으로 전체 시스템이 붕괴했고 1929년 대공황과 세계의 재앙적인 후유증을 가져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현재 중국이 그때 미국보다 더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1920년대 미국은 국내 소비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현재 중국의 소비 비율은 GDP의 40% 미만으로 주요 경제국 중 최저 그룹입니다. 이는 중국 시민들이 아직 진짜 부유해지지 않았는데 경제가 이미 거대한 생산과 수출을 떠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가 관세 장벽을 세우고 공급망을 재구성하거나 의존을 줄이면 중국의 충격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저장성 금융센터 앞에 무릎 꿇은 사람 자신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심코 시민들의 신뢰가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정도로 깎이면 어떤 성장 보고서나 흑자 숫자도 시스템 내부의 깊은 균열을 숨길 수 없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치러야 할 대가는 한 도시나 한 채무 폭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와 세계 경제로 퍼질 수 있습니다.